이정엽 변호사입니다. 자, 이제 세무사 객관식 상법이에요. 이 책을 사실 제 책을 내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올해는 책을 준비를 못했어요. 준비 초안 작업까지는 해놨었는데 다른 일 바쁜 게 생겨갖고 그거 하느라고 책을 내는 시점을 좀 놓쳤어.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냥 다른 선생님 쓰신 책으로 진행을 하자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더 유명한 책으로 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 나도 이제 수험생 때 그랬고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책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게 큰 불만이 있지는 않을 것 같긴 해. 그래서 이 책이 이제 제일 많이 보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선정을 했어요. 오늘은 뭐 프린트물로 나가나 보죠? 책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뭐 준비가 되겠죠 뭐. 요거 이제 강의 진행은 이 책으로 이제 강의를 제가 처음 해봐요. 그래서 이제 진도를 얼마나 나갈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제가 저번 주에 이제 회계사 상법 강의, 객관식 상법 강의를 마쳤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기출 문제 한 35문제 정도를 풀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지문수로 보면은 35문제 곱하기 이제 5 하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그 정도 수의 지문을 해결하겠지. 175개야 그게. 근데 이거 대략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 9일로 잡혀 있잖아요. 실수가 9일로 잡혀 있죠. 9회로 잡혀 있는데 이 전체 페이지로 보면은 부록은 빼고 페이지로 보면은 하루에 한 31페이지, 32페이지 나가면 이제 딱 맞아요. 그렇죠? 뭐 275페이지 나누기 9 하면 되니까 한 31페이지, 32페이지 되는데 31, 32페이지 정도 나가려면은 이 지문수를 대략 해보니까 한 10페이지 정도 보니까 10페이지에 81개 있더라고 지문이. 그러니까 대략 평균적으로 한 페이지에 한 8.1개 정도 있는 거 아니에요. 8.1개 곱하기 30일 하면은 175개가 넘어. 210 몇 개가 나온 거든가 뭐 그래요. 81 곱하기 3 하면 38에 24, 240개잖아.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게 175개인데 240개 정도를 해야 이게 다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할 수 있겠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책을 하나 잡으면 한 문제도 빠지지 않고 다 하는 스타일이에요. 객관 회계사 상품도 그렇게 했어. 13년치 기출문제를 지문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했어.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한 31페이지, 32페이지 정도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한번 다 해볼 거예요. 하나씩. 아마 저 지문이 짧아갖고 또 하려면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 그래서 이제 다 하는 방식으로 지문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하는 그럴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 진행이 좀 빨라요. 회계사 객관식 할 때도 그랬고 진행이 좀 빨라요. 아마 여기 이 강의를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기본 강의도 다 제 강의를 들었겠죠? 기본 강의는 천천히 하잖아. 근데 그거 생각하고 들으면 안 돼. 그거 생각하고 들으면은 이거 못 따라와요. 좀 훨씬 빨라. 그거보다 한 1.5배? 말하는 속도가 한 1.5배? 내지는 2배? 뭐 2배까지는 아니겠지. 한 1.5배 정도 될래나? 어쨌든 체감적으로 느끼기엔 상당히 빠르다고 느껴져요.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예습을 반드시 해야 돼요. 기본 강의 때는 예습, 복습, 강의, 비중이 어떻게 되냐? 예습, 강의, 복습. 중요도를 봤을 때 예습은 기본 강의에서는 필요 없었어요. 그리고 강의가 한 60% 비중, 복습이 한 40% 비중, 이렇게 차지를 했죠.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제가 체감적으로 느낀 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 강의 때는 강의를 듣지 않으면은 사실 이거 혼자 공부하려면 못 해요.
법학을 공부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혼자 공부하기가 어려워. 그리고 강의 시간에 책에 나오지 않는 얘기도 많이 해준다고. 민법에 나온 얘기, 민사소송법에 나온 얘기, 뭐 민사집행법에 나온 얘기까지 다 해주죠. 상법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내가 그걸 다 얘기를 해줘. 아무래도 나는 그걸 다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서 강의 이해를 하려면 이 강의를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해를 하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 그럼 뭐 90대 10 이렇게 해도 과언은 아니야. 그런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반복 숙달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반복 숙달하면서 암기를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여기서 한 40% 비중을 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객관식 문제집, 객관식 풀이를 하는 데는 이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예습이 70이야. 중요도로 따졌을 때.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강의는 한 25? 25% 비중? 한 27% 비중? 27%? 이 정도 비중? 복습은 한 3% 비중? 이렇게 된다고 보면은 얼추 맞아요. 그러니까 예습을 반드시 해야 되고, 예습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되느냐? 우선 이걸 다 풀어는 봐야 돼요. 이게 제 책이 아니라서 얘기는 못 하겠는데, 제 책과 저는 이제 회계사상법 책은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막 그걸로 이제 저기 밖에 있으니까 한번 대충 이렇게 보세요. 보면은 제 책에는 설명이 아주 자세해. 설명이 여기 보통 문제보다 해설이 한 3배 정도 돼요. 분량으로 보면. 문제 반 페이지, 해설 뭐 이렇게 쪽으로 뭐 이런 식이든가 아니면은 어쨌든 해설이 문제보다 항상 더 길어. 그리고 대부분 이제 조문하고 판례잖아요. 조문을 다 인용을 해놨어요. 그 지문과 관련된 조문은 이 책은 지금 그냥 몇 조 이것만 써 있잖아요. 근데 내 책은 조문을 다 인용을 해놨어요. 그리고 판례도 원문을 거의 다 실어놨어요. 판결 요지 부분을 원문 그대로 각색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뭐 그 판례가 너무 길다 싶으면 판례를 요약해서 또 앞에다가 조금 써놓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문 한 줄짜리 해설하는데 뭐 한 10줄 이상씩은 나와 항상 대부분. 이 책은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이거를 해설을 다 읽어도 아마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 이 책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 몇 조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 책을 고려해서 뭐 가중치를 부여하자면은 예습이 50, 강의가 한 40, 여기 한 10 이렇게 될래나? 내 책이었다면 비중이 이렇게 될 거야. 왜냐하면 혼자서 공부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저번에 이제 회계사 시험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는 예습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해설을 보고 혼자 공부하고 이거 끝낸다라는 정도의 마인드를 갖고 해와라. 강의는 덤이다. 혼자 공부하는 걸로 생각하고 여기 그 정도까지 해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 이 책은 해설이 이렇게 상세하지가 않아갖고 그렇게 할 수는 없어. 강의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아야 돼요. 근데 어쨌든 문제를 다 풀어오긴 해야 돼요. 문제를 다 풀어오고 이게 지문은 이거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것들은 체크까지 좀 해오세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 이 수업을 듣다가 그 수업 4시간 하는데 4시간 계속 집중할 수는 없잖아요. 집중력이 좀 흐트러지기도 하고 그러잖아. 근데 자기가 체크해 온 부분에선 좀 집중력을 발휘하고 체크 안 해온 거, 그러니까 설명 안 들어도 알겠다 싶은 거, 그런 것들은 뭐 조금 약간 쉬어가고 뭐 그렇게 해도 돼요. 어쨌든 예습이 중요해. 예습이 중요하니까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잘 해갖고 와야 돼요. 그 다음에 강의는 사실 여기 이제 해설이 좀 빈약해서 해설에 없는 설명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해설에 없는 설명을. 그래서 이게 필기도 좀 많이 해야 될 텐데 필기는 책 옆에다 하지 마시고 노트를 하나 마련하셔갖고 거기다가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필기하게 많을 거예요. 제 수업 진행 방식이 뼛속까지 이해 위주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 설명들이 많아요. 그 두문자 따서 암기하는 방법 가르쳐주고 이런 거 없어. 내 수업에는. 물론 이제 객관식 수업에서는 표 정리해주고 이런 건 있긴 있어요. 기본 강의에서는 그런 것조차도 없었지.
근데 객관식에서는 표 정리해서 암기하고 이런 건 있긴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메모를 해두셨다가 막판에 시험장에 들고 갈 책 각자 있죠. 이제 어떤 사람은 기본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요약서일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 각자 이제 선택한 게 지금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책으로는 시험장까지 들고 갈 게 핵심 정리라는 책이 있죠. 인사이트 세무조사상법 핵심 정리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한 몇 페이지 되지? 뭐 그냥 두껍지 않아. 뭐 한 요 정도 얇아. 근데 그 정도 되는 한 150페이지 되나? 얼마나 되지? 감이 안 오네. 그러면 그거 있는데 뭐 그걸로 하시려면은 여기 있는데 들으면서 이제 표 정리해주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거기다가 시험장 가기 전에까지 가지고 들어갈 책,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책, 거기다가 이제 옮겨 적어놓고 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요건 이제 진행하는 방식이고, 요거 철저히 해와야 된다. 여기서 설명할 게 좀 많긴 많아요. 근데 요것도 여기서 이제 비중치를 보자면 30%는 설명이에요. 근데 10% 정도는 아무래도 그냥 복습이, 사실 요게 본 공부고 여기서 이제 복습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서 이제 거의 다 해와야 돼. 철저하게 해오고 요 40% 중에 10%는 요거에 대한 복습이다. 30%는 요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고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 10% 복습, 요거는 설명을 들으면서 수업 중에도 지문별로 또 표시를 해 놓으세요. 내가 집에 가갖고 요거는 좀 더 봐야 되겠다 싶은 거 설명을 들었는데, 내가 하는 설명이 대부분은 기본서에 있어. 내 기본서에 인사이트 세무서상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 무슨 얘기지, 저거 저 기본서에서 본 것 같은데, 이런 것들 기본서 가서 찾아보고 할 것들, 그런 것들은 체크를 좀 해 놓으시라고. 그것만 보세요. 여기서 다 봤던 거 수업 듣고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볼 수는 없잖아. 복습하면서 그럴 시간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비중치를 많이 두고 요건 비중치를 확 줄이라고. 요 때는 하고는 완전 달라요. 예습하지 말라 그랬지. 강의 듣고 복습만 열심히 하라 그랬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뭐 암기할 사항이 많죠, 상법에. 그래서 암기할 사항들을 이제 두 문자로 정리해서 암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죠. 근데 나는 두 문자는 되게 싫어해. 두 문자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공부 방법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럼 암기할 사항은 어떻게 암기를 하면 되냐? 암기할 사항은 견출지 붙여갖고 전날 보는 방식으로 하면 돼요. 그게 최고야. 그게 사법연수원에서 전국 1등 하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쓰는 방식이야. 자, 보면 우리 1년 365일을 공부하잖아요. 365일 하고 마지막 날 이제 시험을 보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뭔가를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데, 시험을 보려면 암기를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전날 보는 거야. 그렇잖아요. 전날 보고 요날 시험 보는 게 기억에 가장 잘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뭐 1년 365일 놀다가 뭐 363일 놀다가 전날 하루 공부하고 시험 보느냐? 그럴 수는 없지. 공부할 양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루 만에 어떻게 뭘 공부를 다 해. 하루 만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365일은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런데 공부를 할 때 내용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할지가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상법만 갖고 얘기를 하면, 우리 이제 이거를 기억의 정도라고 봐요. 기억의 정도. 기억의 정도를 이제 100을 만점으로 보면, 우리 상법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사항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사의 자기거래. 이사의 자기거래는 이사가 회사하고 자기거래를 할 때는 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 기본적인 내용이죠. 이사의 승인을 받지 않았을 때 효력이 어떻게 되냐? 회사하고 이사 사이에서는 무효다. 회사하고 이사 이외의 제3자 사이에서는 상대적 무효다. 제3자가 선의 무중과실이면 유효, 악이거나 중과실이 있는 선이면 무효, 이렇게 된다. 이런 내용들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죠. 이 기본적인 내용들은 거의 1년 365일 다 100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이건 뭐 두 문자를 따서 외울 것도 아니고 그냥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것도 모르면 뭐 시험장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거의 뭐 이렇게 돼야 되고, 물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사실 이상적인 거고, 1년 365일을 한 80 정도의 기억으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다가 직전에 이제 막판에 막 요약서 이렇게 딱 보고 기억을 쫙 살린 다음에 시험장에 갈 때는 100을 유지하는 뭐 이런 방식으로 돼야 되죠.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하려는 건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저절로 돼. 그냥 그때그때 열심히 하다 보면. 지금 얘기하려는 건 단순 암기 사항이야.
단순 암기 사항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상법의 경우에는 소규모 회사의 특징 같은 거, 소규모 회사의 특징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마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있었지, 뭐가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정도만 생각나지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생각 안 날 거야. 근데 이런 거 뭐 예를 들어서 소규모 회사의 특징이 뭐가 있어요? 회사 설립 부분, 뭐 오늘 나올래나? 회사 설립 부분에서 뭐가 있을까? 납입금 보관 증명서, 납입금 보관 증명서를 발행을 받아야 되는데 납입금 보관 증명서, 소규모 회사를 발기 설립하는 경우에는 납입금 보관 증명서를 잔고 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죠. 정관의 효력 발생 시기 인증을 받았을 텐데 소규모 회사를 발기 설립하는 경우에는 인증받지 않고 발기인이 기명단위 또는 서명만 하면은 정관의 효력이 바로 발생한다.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단순 암기 사항들이야. 아니면 뭐 해산 사유, 회사의 해산 사유 이런 것들, 회사의 해산 사유, 아니면은 사원의 퇴사 사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갖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공부 많이 안 하는 거야. 응?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두문 따짜서 외우기도 하고 뭐 하게 하지. 그런 단순 암기 사항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단순 암기 사항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순환을 돌잖아. 처음에 이제 기본소 1순환 쭉 돌죠.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집 풀이 또 1순환 쭉 돌지, 과목별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요약 정리 한번 또 쭉 3순환 돌죠. 이렇게 순환을 돌 때 상법이 돌아오면 기본소 이렇게 했어. 상법 돌아왔어요. 기본 강의 할 때. 암기 사항들 나와. 그러면 그때 그냥 외워. 그냥 암기를 해요. 암기를 하면은 암기한 직후에는 기억이 한 100으로 쫙 올라와 있겠지. 바로 방금 전에 외웠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다음날 되면은 좀 까먹어. 하루만 지나도 까먹어. 이런 단순 암기 사항들. 하루만 지나면은 한 30%는 까먹고 처음 외웠을 때는 한 일주일 지나면 싹 다 까먹어. 뭘 괜찮아. 싹 다 까먹어도 돼. 0으로 떨어져. 괜찮아. 일주일 지나도. 상관없어요. 근데 뭘 해놓냐 하면 단순 암기 사항이 나오면 견출지를 붙여놔요. 반드시. 그 책에다가 기본서면 기본서, 자기가 이제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책 있잖아요. 내가 추천해 주는 건 핵심 정리야. 인사이트 상법 핵심 정리. 그 책에다가 단순 암기 사항 나오는 페이지, 단순 암기 사항을 예를 들어서 보라색으로 한다. 보라색으로 내가 정했다. 단순 암기 사항. 그러면 견출지를 보라색으로 해서 그 페이지에다 붙여놓고 그 페이지 내에서도 또 단순 암기 사항들이 있잖아. 그거를 보라색으로 줄쳐놓거나 아니면 보라색으로 박스를 만들어서 표시를 딱 해놓으란 말이야. 그것만 해놓고 외웠다고 해서 잊어먹는 거 그냥 놔도 괜찮아. 부담 가지지 않아도 돼요. 그러다 이제 이순환 돼갖고 객관식 문제풀이 할 때 또 단순 암기 사항이 나오잖아요. 그럼 다시 외우잖아. 다시 외우면 다시 기억이 쭉 올라오지. 그리고 이때 이제 다시 외울 때는 이게 한번 외웠다 까먹은 거기 때문에 잘 외워져요. 훨씬 더 빨리 외워지고 그때 기웠었지 뭐 기억난다. 그러면서 강의 때문에 모르고 또 이해가 바탕이 어느 정도 되면서 잘 외워져. 외워. 이때보다는 훨씬 빠르게 외워지고 잘 외워져. 그리고 하루 지났을 때 잊어먹는 것도 좀 적어요. 이때는 하루 지나면 10개 중에 3개는 까먹었는데 이때는 하루 지나도 뭐 하나 정도 감옥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는 게 있을지 몰라도 한 9개, 10개 다 기억이 난다고. 한 3일 지나도 한 7, 8개는 기억이 나고 막 이래. 어느 정도는 돼. 그래도 이제 시간 지나면 또 까먹지. 한 2달 지나면 또 거의 다 까먹죠. 그래도 거의 다 까먹어도 얘기하면은 뭐 이런 비슷한 뭐 있었는 것 같은데 적어도 이 정도 기억은 나. 그러면 이제 3순환에 오죠? 이제 요약 정리하는 요 순환이. 또 뭐 요때 다시 외워. 그럼 또 기억이 쫙 올라가죠? 이때는 이미 2번 외웠다 까먹었다 하는 거잖아. 응? 2번 외웠다 까먹었다 했기 때문에 보면은 금세 알아. 쭉 읽어보면 맞다 그거 이런 거 있었지. 그러면서 요때 기억이 확 살아나. 2번째 외웠다 까먹은 게 확 살아나요. 그리고 요 3번째 외웠다 까먹으면 이때는 한 3일 동안은 거의 뭐 기억이 나요. 그래도 시험 볼 때까지는 뭐 1달, 2달 남았죠? 시험 볼 때까지는 또 까먹어. 요 기억으로 바로 시험을 보면 안 돼요. 요 단순 암기 사항들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전날 공부를 하는 거야. 이게 별로 안 돼요. 양이 많지 않아. 단순 암기 사항들은 견출지 붙여놨으니까 그거 견출지 이렇게 찾아가서 보면 되잖아. 20분도 안 걸려. 한 과목당. 얼마 되지도 않는다고. 요 전날 보면 다시 기억이 쫙 올라오죠? 이미 3번을 외웠다 까먹다 한 거기 때문에 시험 당일 하루는 생생하게 기억나. 마지막 하루는 단순 암기사항 정리하는 날로. 모든 과목. 마지막 하는 날은 단순 암기사항 하는 거. 이 방법을 상법에서 내가 지금 얘기를 해주지만 다른 법에서도 이걸 쓰면 좋아요.
그리고 이건 아주 검증된 방법이야. 이거는 사법연수원 다닐 때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더라고. 걔네들이 뭐 머리가 좋아서 이걸 하는 게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었어. 나 이제 옛날에 공부할 때 고등학교 때나 뭐 대학 다닐 때 뭐 서울법대 나오고 전교 1등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애들 머리가 되게 좋을 줄 알았거든. 근데 그닥 머리가 좋진 않아. 물론 아주 특출나게 좋은 애들이 몇 명 있긴 있어. 근데 걔네들은 이제 빼고 나머지 애들은 서울법대 나오고 뭐 전교 1등하고 뭐 전국 1등하고 뭐 이런 애들도 보면은 아주 머리가 좋다는 이런 느낌은 별로 없어요. 근데 걔네들은 진짜 뛰어난 게 공부를 정말 효율적으로 해요. 정말 시험 당일날 최고 점수를 많이 받는, 최고의 점수를 받는 거에 최적화 시켜갖고 공부를 해.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어떤 애는 표현을 극단적으로 하는데 1년 우리가 어떤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하지 않냐. 근데 1년 동안 진정한 공부는 하루 하는 거다. 시험 전날. 나머지 363일은 이날 하루를 공부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할 뿐이다. 이런 얘기까지 해. 이게 준비 작업이라는 거야, 이게. 이런 게. 준비 작업 해놓고 실제 공부는 요날 공부한 기억으로 시험 본다는 거야.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안 해놓고 요날 그냥 처음부터 보면 이제 기억이 안 나니까 이 준비를 위해서 363일을 공부를 한다는 거야.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단순함기 사항들은 요 방법을 쓰라고요. 두 문자 사서 뭐 하고 이런 거는 기억을 오랜 기간 하려기는 해줘요. 기억을. 한 80% 수준의 기억 수준으로 365일 내내 기억하게 해줘. 그거는. 근데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시험 날 하루만 기억하면 돼. 암기사항들. 여러분들 세무사 되면 상법 이거 할 일 없어요, 거의. 세무사 되고 나면 이제 상법의 회사법의 큰 흐름만 알면 돼. 큰 흐름만 알고 그러고 있으면 되지. 뭐 단순한 기사항 뭐 알아서 뭐 할 거야. 시험 하루만 알면 되는 거라고. 이 방법을 써보세요. 자, 오늘 첫날이라 이제 서론이 조금 길죠? 수업 진행하면서 우선 교재를 이걸 선택을 했으니까 이제 이걸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교재고 하기 때문에 뭐 이걸로 가야죠. 근데 이거 보니까 준비한다고 이제 이거 보고 왔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 저자 선생님이 법학을 전공하신 분이 아니라서 교재에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교재 해설에 좀 오류도 있고 뭐 해설에 오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문에도 좀 오류가 있어요. 지문에도 오류가 좀 꽤 있고 그리고 또 오류까지는 아닌데 이거 뭔가가 그 핵심을 피해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보여. 왜 이렇게 쓰셨구나. 이 지문을 왜 이렇게 쓰셨구나. 이거 알겠어. 근데 그게 이제 이 지문들이 보니까 기출 지문을 그대로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이 저자 선생님이 기출 지문을 보고 거기에서 묻는 내용이 뭐다. 그래서 그 묻는 내용을 갖고 지문 표현은 직접 만드신 것 같아.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상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분이 그걸 하다 보니까 뭔가 좀 포인트를 벗어났던 것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틀렸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는데 이건 아닌데 뭔가 좀 오해하고 계시구나 뭐 이런 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내가 설명을 해줄 수밖에 없지. 다 해줄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설명을 듣다 보면 이제 메모해 놓고 그러는 게 좀 힘들겠지, 아무래도. 물론 이제 인사이트 기본서엔 다 있는 얘기예요. 근데 아마 바로 이제 책이 있지를 않으니까 뭐 약간 좀 공부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어려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나한테 설명 들으면서 공부를 하면 이 책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뭐 120% 활용이 될 거예요. 그냥 이 책 혼자 보거나 아니면 전원 선생님 수업을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돼요. 근데 나는 이제 방금 얘기한 건 이제 내가 직접 쓴 책으로 할 때보다는 이제 조금 힘들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내 책이 없는 상황이니까 객관식 문제지 이거 안 보면 뭘 볼 거야. 이거 볼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김혁분 선생님이나 뭐 정행구 선생님 책도 있긴 있지만 뭐 그거보단 이걸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 이걸 볼 텐데 이걸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내 설명을 듣고 하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가장 정확하고 그래요. 듣다 보면 이제 그 내가 지금 한 얘기가 뭔지 알게 될 거야. 오늘 첫날인데도 그런 게 많아. 설명해 줄 것들이 많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게요. 자, 서론. 자, 1번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회사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자, 회사의 개념을 묻고 있죠. 회사의 개념 요소는 두 가지예요. 영리성하고 법인성. 그래서 회사는 영리법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상법상의 표현으로는 회사란 상행이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상행위를 목적으로 해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틀린 지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는 이제 분류를 하자면 상사회사와 민사회사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상사회사와 민사회사. 둘 다 뭔가 영리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영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상사회사는 영업을 위해서 뭘 하느냐? 46조 각호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46조 각호의 행위를 영업으로 뭐 이렇게 표현 순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 46조 각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게 상사회사다. 민사회사는 46조 각호 이외의 행위, 요거 이외의 행위, 이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 법인이 민사회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1번 지문은 지금 상사회사만을 표현하고 있는 지문이 돼버리는 거지. 근데 민사회사도 회사니까 1번 지문은 불완전한 지문이 되고 그래서 틀린 지문이라는 거죠. 2번 회사는 한 명에서 합장해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외국회사 6종으로 한다. 틀렸죠? 5종으로 해요. 외국회사 빼고 나머지 5종류. 우리 상법상의 회사는 5종류다. 한 명 합자, 주식, 유한, 유한책임회사. 요거는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면 회사의 사원이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책임을 부담하는가. 이걸 기준으로 우리 법은 5가지 종류의 회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준은 그거야. 첫 번째 기준은 회사의 사원이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부담하는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5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외국회사라는 것도 있긴 있죠. 외국회사라는 것도. 근데 외국회사는 방금 얘기한 그 기준에 의한 분류 개념이 아니라 외국의 회사를 말하는 거예요. 외국의 회사. 다른 분류 기준이죠. 상법상의 회사를 어떻게 분류하냐? 그러면 방금 얘기한 그 5개로 분류한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3번 회사의 주소는 본점 소재에 있는 것으로 한다. 자, 맞죠? 본점이 있는 장소 거기가 이제 주소가 된다. 본점 소재지 이게 뭐 여러 가지 재판 관할을 정할 때도 문제가 되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4번 회사는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틀렸죠? 회사 우리 수업을 하면서 그냥 회사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그냥 주식회사를 염두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것 중에 95% 정도는 주식회사죠.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는 한 5% 정도의 비중을 갖고 공부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회사다라고 하면 주식회사를 의미하는 걸로 들으세요.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를 얘기할 때는 내가 그 회사의 종류명을 항상 얘기할 거야. 한 명회사는 어쩌다, 합자회사는 어떻다, 뭐 이런 식으로. 자, 회사는 본점 또는 지점 소재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자, 회사 설립 단계가 어떻게 되죠? 회사, 주식회사의 경우 5단계의 절차를 거치죠. 첫 번째, 정관을 작성하고, 두 번째, 사원을 확정하죠. 그리고 세 번째, 출자를 이행하죠. 네 번째, 기관을 구성하고, 5번째, 설립 등기를 하죠. 설립 등기를 하면 그때 이제 회사는 법인격을 취득하면서 회사가 이제 성립이 되는 거예요. 설립 등기에서. 설립 등기는 언제 어디서 하느냐?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등기소에서 해요. 본점 소재지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5번 민사회사는 민법상 회사로서 민사회사의 법률관계는 상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자, 틀렸죠? 민사회사도 상법상의 하나의 회사예요. 조문은 거기 밑에 나오죠. 5조에 나오던가? 5조? 민사회사가 5조인가요? 그렇죠. 민사회사 5조.
5조 1항 보면 전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해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상인으로 본다. 5조는 여러분들 법전이 없겠구나. 이거 회사법만 있으니까. 그래요. 5조 2항에 보시면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의제 상인이다. 전항과 같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회사의 경우에는 상행위를 하지 않아도, 여기서 말하는 상행위는 46조 각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46조 각호 이외의 행위를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전항과 같다. 다시 말해서 의제 상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제 상인이기 때문에 상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회사하고 민사회사는 사실 구별의 실익은 없어요. 상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는 일치하거든. 실질적인 구별 실익은 없어요. 방금 그 개념적인 구별은 이제 이걸로 하는 거지. 46조 각호의 행위를 영업을 하느냐 아니면 그 이외의 행위를 영업을 하느냐. 개념적인 구별은 이렇게 되는데 뭐 구별의 실익은 없어요. 구별하는 이유도 없어. 상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똑같기 때문에요. 저기 기본 강의 할 때 그리는 그림인데 내 기본 강의 안 들으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안 들은 사람. 안 들었어요? 나머지 네 분 들었고 안 들었어요? 두 분만 안 들었어요? 그러면은 회사의 이제 기본 구조를 먼저 설명을 할게요. 자, 회사라는 게 우리 원래 회사라는 게 장사하는 게 회사예요. 사업하는 게 회사지 뭐. 돈 벌려고 장사하는 게 그게 회사야. 상인이라는 거는 장사하는 사람이 상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장사한다 그러면은 개인 명의로 보통 하죠. 뭐 마트를 하나 연다? 그러면은 내 이름으로 마트 열어갖고 내가 사장 돼갖고 장사하잖아. 치킨집을 열어도 내 이름으로 열어갖고 장사하죠. 그러면 장사할 때 발생하는 권리 의무 귀속은 다 나한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원시적이고 기초적인 형태의 장사 형태죠. 그죠? 근데 회사라는 걸 만들어서, 법인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법인의 명의로 장사를 해요. 그러면 장사하면서 발생한 권리 의무는 법인에게 귀속이 되는 거야. 나한테 귀속되는 게 아니고. 나는 법인에다가 장사할 돈을 투자를 하는 거지. 내가 투자한 돈을 법인한테 줘서 법인이 내 돈 갖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장사에서 번 돈은 법인이 소유가 되는 거야. 장사에서 번 돈은. 나는 법인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법인 재산을 내가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지. 뭐 이런 구조예요. 자, 이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이 그림이 좀 많이 유용해요. 이게 주식회사를 나타내는 거야. 여기 이제 주주가 있죠. 주식회사의 주주. 주주라는 거는 주식회사의 사원으로서 주식회사에다 투자한 자를 말해요. 이 주주들이 이제 장사할 돈을 투자를 해요. 이건 이제 대차대조표예요. 재무상태표라는 표현을 쓰는데 상법에서는 대차대조표라는 표현을 아직도 쓰고 있어요. 재무상태표의 옛날 표현이죠. 그래서 상법을 공부할 때는 그냥 대차대조표라는 표현을 계속 쓸 거예요. 자, 주주들이 이제 회사에다가 돈을 투자를 하죠. 여기 자산이고 여기 부채고 자본이죠. 자본이라는 거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계산상의 금액일 뿐이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게 이제 주주들이 투자한 돈은 자본을 구성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그림은 내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있어요. 자, 이제 돈을 모은 거야. 장사할 돈을 모으는 거예요, 주주들이, 출자자들이. 주식회사, 그러니까 주식회사법을 회사법을 공부할 때 사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회사법에서 사원이라는 거는 출자자를 말하는 거예요. 회사의 주인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공부를 할 때 생활하면서 사원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그 사원은 회사에 취직한 사람을 말하지, 회사에서 고용계약 체결해갖고 회사에다 노무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해서 월급이라는 대가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사원이라고 그러죠. 근데 회사법에서는 그런 사람은 사원이라고 하지 않아요. 회사법에서 나오는 사원은 출자자를 말해. 주주들, 회사의 투자자들. 사원들이 이게 투자를 하면은 이제 장사한 돈을 모으는 거죠. 근데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 돈을 투자한 사람들이 직접 장사 행위를 하지 않아요. 경영 전문가를 뽑아갖고 그 사람들이 대신 회사를 운영하도록 해요. 경영 전문가로 뽑힌 사람이 이제 이사죠. 이사는 어디서 뽑느냐? 얘네들이 모여갖고 다수결로 정해요. 이 투자자들이 모여갖고 다수결로 이제 이사를 뽑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다수결로 주주들이 모여서 다수결로 의사 결정을 하는 회의체 기관을 주주총회라고 부르죠.
이 주주들이 가끔씩 이제 모여갖고 뭐 이런 데 모이는 거야. 이런 데 모여갖고 어떤 안건에 대해서 의사결정합시다. 그러면은 다수결로 손 들어갖고 뭐 손을 들든 아니면은 뭐 투표용지에서 투표를 하든 뭐 그렇게 해갖고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의사결정 사항이 있는데 이사회 선임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사를 뽑아. 그럼 얘가 주주들이 맡긴 돈을 이용해갖고 회사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영업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이사들은 이사회라는 회의체 기관을 구성해서 의사결정을 해요. 이사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이 돼요. 3인 이상의 이사회에서 회사의 영업에 관한 의사결정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의사결정을 했으면 그 결정된 의사를 집행해야 하는 기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집행을 직접 이사회에서 하느냐? 그렇게 하진 않아요. 회의체 기관에서 집행까지 하려면 신속성이 떨어져. 그래서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할 사람을 별도로 뽑아. 그 사람이 이제 대표이사죠. 대표이사. 이사회에서 의사결정하고 대표이사가 결정된 의사를 집행하고. 집행은 이제 대내적인 집행과 대외적인 집행이 있죠. 내부적으로 집행은 그냥 하면 돼. 하라는 거 그냥 하면 돼. 대외적인 집행을 할 때는 그 대표권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대외적으로 뭐 법률 행위를 할 때,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런 행위를 하려면 계약 체결하거나 그러면 이제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데 그 권리 의무는 회사에 귀속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회사에 귀속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권리, 그게 대표권이에요. 대표권.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갖고 법률 행위를 하면 그 행위에서 발생한 권리 의무는 회사에 귀속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주들은 돈을 모으고 이 모은 돈을 이사들한테 맡겨갖고 이사로 하여금 그 돈 갖고 장사 행위를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들은 남의 돈 맡아갖고 지금 장사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면은 이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나쁜 마음을 먹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뭐 할 수가 있어. 자기 대표권을 남용해서, 이 권한을 남용해서. 그러려면은 주주들이 그걸 감시를 해야 되겠죠. 응? 내가 맡긴 돈 우리 주주를 위해서 해야지 자기들을 위해서 하면 안 되잖아요. 감시할 사람을 한 명 뽑아요. 이 감시할 사람, 이 감사예요. 감사도 주주총회에서 뽑아요. 주주총회에서 뽑아갖고 얘네가 이제 얘네들이 업무나 회계를 그래서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지 이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회사의 실체는 다 갖춰진 거예요. 이 그림이.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대외적으로 이제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공시하는 의미로서 등기를 하면 그러면은 회사가 법인격을 취득하게 돼요.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 인격을 취득하게 되는 거야. 등기를 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주주는 회사에 대한 소유권을 갖죠? 소유권은 투자한 금액에 비례해서 가져요. 회사에 이제 1억 원을 투자했는데 주주가 이제 뭐 4명이었다. 뭐 5천, 뭐 3천, 1,000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지분은 50%, 30%, 10%, 10% 이렇게 갖게 되는 거죠. 근데 회사에 대한 소유권, 소유 지분 이거는 주식이라는 균일한 단위로 나눠져 갖고 거래의 대상이 돼요. 회사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는다면 회사 재산이 회사에 대해서 지분을 갖는다면 그 지분만큼 회사 재산이 내 건 거잖아. 예를 들어서 회사의 재산이 지금 1억 원인데 50% 지분을 갖고 있으면 그러면은 그 지분의 가치는 한 5천만 원 상당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회사에 대한 지분, 이건 이제 재산적 가치를 갖는 건데 회사에 대한 지분은 주식이라는 균일한 단위로 나뉘어져 있어요. 지분 복수주의라고 불러요. 이런 거를. 그리고 주식은 재산적 가치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래의 대상이 돼요.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가 좀 불편하지. 그래서 우리 상법은 주식을 거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권이라는 유가증권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주식을 표창을 해놨어요. 그래서 주권의 교부를 통해서, 이거 하나 증서예요. 종이 쪼가리. 증서에다 표창을 해놔서 그 주권의 양도를 통해서, 주권의 교부를 통해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자, 회사 바깥에서 주주들이 이 주식이 계속 주권의 교부를 통해서 계속 거래를 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주주가 누군지 파악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렇잖아. 주주는 이제 돈 모아갖고 이사들한테 맡겨놓은 다음에 평상시에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평상시 경영 관여는 이사들이 다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회사 바깥에서 주권의 교부를 통해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주주는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회사 경영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주가 누군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주주가 누군지를 알아야 뭐 주주총회 소집을 할 때 소집 통지서도 그 사람한테 보내줄 거고 1년에 한 번씩 이익 배당을 해주는데 이익 배당할 때도 주주들한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주주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주는 회사 바깥에서 주권의 교부를 통해서 주식이 양도됨으로써 계속 바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상법은 회사 경영진이 주주가 누군지를 알 수 있도록 주주 명부라는 걸 만들어 놨죠. 주주 명부라는 거는 주주 명부를 주주가 누군지를 기재해 놓는 명부예요. 장부야. 그래서 회사 바깥에서 주권의 교부를 통해서 주주가 계속 바뀌면 바뀐 주주는 새로 주주가 된 사람은 회사에 와서 이름 적어 놓고 가야 돼. 여기 와서. 내가 새로 주주 된 사람입니다. 내 이름 적어 주세요. 그리고 여기다 이름은 적어 놓고 가야 돼. 그러면은 회사는 주주 명부 보고 거기에 적혀 있는 사람한테 주주로 취급해 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적혀 있는 주주 사람한테 이익 배당도 해주는 거고 적혀 있는 사람한테 주주총회 할 때 소집 통지도 해주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주주 명부. 그리고 회사 내에는 이제 회사의 운영과 활동에 관한 조직과 활동에 관한 근본 규칙이 있죠. 이거 이제 정관이에요. 정관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되면 이제 회사 나오는 중요한 개념은 그림 하나로 다 표현이 된 거예요. 대략 회사가 뭔지 감이 잡히시죠? 이제 회사의 내부적인 거예요. 이런 회사가 이제 대외적으로 거래를 하죠. 대외적으로 거래를 해요. 거래 상대방과 거래를 해요. 여기서 이제 뭐 물건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핸드폰 우리하고 사고 팔고 하잖아. 이게 삼성전자고 이게 우리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회사법에 나오는 개념 중에 이제 채권자라는 개념이 나와요. 회사에 대한 채권자. 채권이 뭐냐? 뭐 이것까지 설명할 수는 지금 없는데 회사한테 돈 받을 거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회사한테 돈 받을 거 있는 사람이 채권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거래 상대방이 채권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거래 상대방이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이정혜 변호사한테 핸드폰을 하나 팔았다. 핸드폰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은 나는 삼성전자한테 100만 원을 줘야 되죠. 줘야 될 의무를 부담하지. 삼성전자는 나한테 핸드폰을 하나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될 의무를 부담하죠. 핸드폰 이전과 관련해서는 회사가 채무자고 내가 채권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 회사법을 공부할 때는 채권자의 뭐 물건 인도 청구권을 갖는 사람 이런 거는 우리가 고려하지 말자고. 그건 고려하지 말고 돈 받을 거 있는 사람만 채권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공부하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에 대해서 10년 만기로 해서 영업 자금을 대출해 준 은행 이런 걸 생각을 하라고. 은행.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가서 이제 사채권자 얘도 이제 채권자에 들어올 건데 기본적으로는 회사에 대해서 운영 자금을 대출해 준 은행을 생각하라고요. 채권자라고 하면. 그리고 가끔 가다가 사채권자도 채권자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사채권자까지 포함해서 생각을 하면 돼요. 등장하는 개념. 그 다음에 이제 법원이 등장을 해요. 법원이. 회사 바깥에서. 이제 회사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하얀색으로 했고 바깥에 있는 건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 주주도 노란색으로 하긴 해야 돼요. 주주도 회사 바깥에 있는 사람이야 사실은. 근데 그냥 편의상 이거는 하얀색으로 했어요. 이 그림이 회사법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개념을 하나의 그림에서 다 넣은 거야. 우리가 앞으로 회사법 공부하면서 다 이 그림 내에서 이 개념 갖고 여기 나와 있는 개념 갖고 엎어치고 매치고 할 거예요. 중요한 개념은 여기 다 들어있어요. 뭐 물론 이제 지엽적인 개념은 안 들어있지. 중요한 건 여기 다 들어있어. 여기다 한 가지만 더 하자면 여기서 주주들은 주권의 교부를 통해서 계속 바뀐다 그랬죠. 바뀌면 새로운 주주가 회사에 와갖고 내 이름 적어주세요. 내 이름 적어놓고 나를 이제 주주로 취급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랬죠. 주주명부라 그랬지. 그러면은 새로 주주가 된 사람이 여기 와서 내 이름 적어주세요. 내 이름 적어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거를 명의개설을 청구한다 그래요. 그리고 회사가 주주의 명의개설 청구를 받아들여서 그 새로운 주주를 주주명부에다가 기재하는 행위를 명의개설하고 불러요. 근데 명의개설하는 것도 회사 입장에서 되게 번거롭단 말이야. 번번이 찾아와갖고 이름 적어달라 그러면 귀찮잖아. 그래서 이거를 대신 해줄 사람을 하나 마련해 놓을 수가 있어요. 이걸 명의개설 대리인이라고 불러요.
이 개념까지 하면 회사법에 등장하는 주요 개념은 다 나온 거예요. 자, 요거를 갖고 보자고요. (1번) 문제 하다가 이제 기본적인 사항을 봤죠. 2번 볼게요. 다음은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회사는 그 대외적 활동에 의하여 얻은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자, 맞는 지문이에요. 이 지문은 어떤 데 의미를 갖냐면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법만 공부를 하죠. 근데 상법에는 처음에 상법 총칙이 있고 그 다음에 상행위가 있고 세 번째가 이제 회사법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뭐 보험법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음시표법은 회사법 내에 있죠. 상법 내에 있지는 않죠. 어음시표법은 별도의 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상법 중에서 회사법만 공부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지문을 이해하려면은 총칙에 나와 있는 얘기를 조금은 알아야 돼. 총칙이 이제 상인의 개념이 나와요. 상인. 상인이라고 하면 뭐죠? 여러분들이 다 익숙한 개념이에요. 우리 이 앞에 있는 마트 사장님, 편의점 사장님, 치킨집 사장님 이런 사람들 다 상인이에요. 자, 우리 상인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장사하는 사람, 돈 벌려고 장사하는 사람 이런 생각이 들죠? 상인 뭐 돈 벌려고 장사하는 사람이 상인이다. 맞아요. 그거야. 근데 그걸 상법에서는 되게 어렵게 표현을 하고 있죠.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 상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당연 상인을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이것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이거 다 안 적어도 돼. 그냥 보기만 하면 돼요. 이거는 적지 마세요. 이건 시험 범위가 아니잖아. 상법 총칙에 나오는 거니까. 1번, 2번의 1번 지문의 의미를 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거를 부연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 들어보고 아 저런 게 있구나 이거 하고 암기는 1번 지문, 2번의 1번 지문만 하면 돼요. 자, 상인 장사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 명의라는 거는 장사 행위를 해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귀속이 자기한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치킨집 사장님이 치킨 하나 팔면 손님이 와갖고 치킨 하나 주세요.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하면은 치킨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치킨 관련해서 그 치킨집 주인은 예, 치킨 가격이 2만 원이면 2만 원을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그리고 치킨 한 마리를 줘야 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죠. 이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자기가 되면 자기 명의가 되는 거예요. 마트 치킨집에서는 사장님이 상인인 거지. 종업원이 상인은 아니지. 치킨 하나 팔았을 때 권리 의무의 귀속은 사장님한테 되잖아. 사장님이 상인인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려는 건 요거야. 여기서 말하는 상행이라는 거는 46조 각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걸 말해요. 영업으로. 46조 각호 행위를 한다고 해서 다 상행인은 아니야. 46조 각호 행위를 영업으로 해야만 상인인 거죠. 영업으로 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 이건 개념 요소가 두 가지예요. 영리성과 계속 반복성. 요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는 건 요거예요. 여기서 영리성이라는 건 뭐냐? 이윤 획득의 목적이에요. 이윤 획득의 목적. 치킨집 사장님이 치킨 파는 거 왜 해요?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이윤 획득의 목적으로 치킨 파는 거잖아. 편의점 주인 아저씨도 사이다 팔고 콜라 팔고 새우깡 팔고 양파깡 팔고 하는데 그거 왜 해? 46조 그 매매잖아요. 매매. 여기 46조 각호에 매매가 있어요. 이 매매 행위 왜 해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죠. 한 번 하고 마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잖아. 상인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여기서 상인의 개념 요소로서의 이 영리성, 요거는 이윤 획득의 목적만 있으면 돼요. 이윤 획득의 목적, 돈 벌 목적만 있으면은 상인의 개념 요소로서의 영리성은 인정이 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아까 회사라는 거는 영리법인이라 그랬죠? 여기서도 영리성의 개념이 나오지. 여기서 회사의 개념 요소로서의 영리성은 이윤 획득의 목적에 더해서 획득한 이윤을 사원에게 분배할 목적. 이것까지도 있어야 돼요. 이것까지도. 아까 상인의 개념 요소로서의 영리성은 이윤 획득의 목적만 있으면 인정이 된다 그랬죠? 회사의 개념 요소로서의 영리성은 이윤 획득의 목적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획득한 이윤을 사원에게 분배해야 될 목적까지도 있어야 인정이 되는 거다. 자, 삼성전자에서 장사를 하죠. 핸드폰 파는 장사를 하잖아. 핸드폰 제조 판매 행위라는 장사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돈 벌려고 하는 거야. 이윤 획득의 목적이 있죠. 근데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그와 같은 핸드폰 판매 행위를 하는 건 돈 벌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 더해서 번 돈을 투자자인 주주들한테 분배해 줄 목적도 있죠. 그죠?
그러잖아. 연초에 이익 배당 해주잖아. 회사가 돈 벌어서 투자자들한테 이익 배당 해주기 위해서 돈 버는 거란 말이야. 회사가 돈 벌어갖고 이거 뭐 공익 활동을 위해서 쓰려고 돈 버나? 아니잖아요.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이익 배당을 많이 해주고 번 이익을 얘한테 환원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주주들도 투자 왜 해요? 투자해서 이 돈 갖고 돈 장사해갖고 번 돈 자기들이 가지려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죠? 회사의 개념 요소를 쓸 때 영리성은 이윤욕득의 목적에 더해서 이윤을 사원에게 분배할 목적까지 있어야만 인정이 되는 거다. 이번에 1번 질문은 그걸 묻는 거예요. 2번 회사는 사단이라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그 특성을 사단으로 본다. 자, 이거는 몰라도 되는 거예요. 이런 지문은 몰라도 돼요. 이거는 이제 설명 나왔으니까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자, 회사의 개념은 방금 뭐라 그랬어요? 영리법인이라고 그랬죠? 옛날 법에는 회사는 영리 사단 법인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었어. 회사의 개선 요소로서 사단성을 들고 있었어요. 사단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하나의 그 어느 정도의 집합체가 된 걸 사단이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여러 명 모여갖고 뭐 버스에도 사람이 모여 있죠. 근데 그 버스 내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간에 하나의 단체를 이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 근데 조기 축구회는 어때요? 사람들이 모여갖고 야 우리 조기 축구회 뭐 해커스 조기 축구회 이런 명칭 붙여놓고 조기 축구회 회원이 돼서 거기서 이제 회장도 뽑고 그리고 조기 축구회 내에서는 내부 규칙도 있죠. 이렇게 되면 해커스 조기 축구회는 하나의 사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단체성이 인정이 되잖아. 그런 걸 이제 사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도 이 사원들이 모임이니까 사단이다 그래갖고 과거의 법은 영리 사단법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회사의 종류가 5가지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사단성이 실질적으로는 사단성이 별로 없어요. 주식회사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주식 갖고 있나요? 삼성전자 주식 갖고 있다고 해서 삼성전자 주주들끼리 야 우린 하나의 단체 회원이야 이런 느낌을 가져요? 그러지 않잖아. 주식회사라는 거는 하나의 돈의 뭉탱이로서의 성질이 더 강하다고. 투자자들이 돈을 모으면은 그 돈의 뭉탱이로서의 성질이 더 강한단 말이야. 돈의 뭉탱이를 재단이라고 불러요. 재단성이 더 강하다. 이래서 야 사단 맞아? 주식회사 사단 맞아? 이렇게 비판이 가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명회사의 경우에는 단체성보다는 좀 조합성이 오히려 더 강해요. 사단성보다는 조합성이 강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이거. 조합성이 강하다는 게. 몰라도 돼요. 어쨌든 사단성보다는 조합성이 강하다. 한명회사는. 그리고 주식회사는 사단성보다 재단성이 오히려 더 강하다. 그러면서 회사를 사단법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이상하다. 그래갖고 법에서 뺐어요. 사단성을. 법에서 빼버렸어. 실질에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영리법인이다. 이것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질문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겠죠? 회사는 사단이라고 명문은 규정은 없으나 그 특성을 사단으로 본다. 그 특성이 사단이 아니다, 재단이다, 어떤 거는 조합이다. 그래갖고 이제 법에서 빠졌는데 그 특성을 사단으로 본다? 이건 맞지 않는 지문이에요, 사실. 이건 지금 옳은 지문으로 해서 나와 있긴 하죠, 이 책에서는. 몰라도 돼요. 그냥 쫙 지워버리시면 돼요. 3번 상법은 회사의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로 준칙주의를 택하고 있다. 자, 회사의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는 3가지 정도가 있어요. 크게 자유주의, 준칙주의, 허가주의. 자유주의, 준칙주의, 뭐 특허주의라는 것도 있는데 뭐 그럴까지 알 건 없고 허가주의 이렇게 있어요. 자유주의는 뭐냐? 당국에서 관리하지 않아. 회사 하고 싶은 사람 네 마음대로 회사 만들어 갖고 해. 당국에서 아무 관리도 하지 않는 거. 그게 이제 자유주의예요. 허가주의는 법에서 회사 하고 싶으면 요러한 그 요건을 갖춰. 그리고 요건을 갖춘 다음에 신청을 해요. 법원에다 회사 설립하겠습니다. 네, 좀 허락해 주세요. 국가에다 신청을 해요. 그럼 국가에서 그 요건 충족했는지를 보고 허가해 줄 건지 말지 결정을 해서 허가해 주면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가 허가에 관한 재량권을 갖는 거예요. 그게 이제 허가주의야. 준칙주의는 그 중간 정도에 있는 거예요.
준칙주의는 회사를 설립하려면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게 법에 정해져 있어. 근데 그것만 갖추면은 누구든지 설립을 할 수가 있어요. 당국에다 해달라고 허가를 요청할 필요가 없어요. 그 요건만 갖추면 누구든지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거. 근데 요건을 갖춰야 돼.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 그게 이제 준칙주의예요. 근데 우리 법은 준칙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어요. 결론만 남기면 돼요. 이런 거는 준칙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근데 이제 뭐 그럼 뭔지는 알고 우리가 알고 이제 외워야지. 뭐 전화번호 외우듯이 그냥 준칙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암기하면 너무 어렵잖아. 그다음에 4번 공법인은 대외적으로 영리 활동의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가 될 수 있다. 자, 틀렸어요. 자, 이것도 이 지문은 어떤 걸 묻는 거냐면, 자, 공법인은 뭐가 있을까요? 국가도 공법인이야. 서울시도 공법인이에요. 인천광역시도 공법인이야. 이런 것들이 다 공법인이에요. 법인은 법인인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 이게 이제 공법인이에요. 그냥 서울특별시를 생각하면 돼요. 자, 이 공법인은 장사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영업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법인도 상인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공법인은 회사가 될 수는 없어. 그걸 얘기하라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에서 유휴지, 서울특별시 소유의 땅인데 뭐 특별한 용도가 없어. 놀고 있는 땅이야. 그래서 이 유휴지를 이용해서 주차장 사업을 하고 싶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주차장 사업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주차장 사업과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상인이 되는 거예요. 주차장 사업하면 거기 주차하는데 돈 받고 주차시켜주고 그러잖아. 돈벌이 하는 거잖아, 서울시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주차장 영업을 하면 그 이제 다 일종의 임대업이에요. 그러니까 주차할 장소를 잠시 빌려주고 돈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종의 임대업이라고, 주차장 영업은. 임대업도 46조에 있어. 2호에 있어요. 1호가 매매고 2호가 이제 임대차야. 주차장 영업을 하면은 46조 각호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거야. 돈 벌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잖아. 그래서 서울시가 주차장 영업을 하면은 상인이 돼요. 그래서 상인이 되면 주차장 영업과 관련해서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 거야. 서울시도.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가 주차장 영업을 한다고 해서 서울시가 회사는 될 수가 없어요. 아니 선생님 왜 못 됩니까? 서울시는 법인이고 공법인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럼 회사 아닙니까? 아니야. 왜? 회사의 개념으로서의 영리성은 뭐라 그랬어요? 이윤 획득의 목적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획득한 이유를, 영업행위를 통해서 획득한 이윤을 사원들에게 그 단체의, 그 법인의 구성원들, 회원들에게 분배해줘야 될 목적도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서울시가 주차장 영업을 해서 돈 벌면 그거 어떻게 해? 그거 서울시 시민들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그냥 지출해요. 서울시가 주차장 영업에서 번 돈 서울시 시민들한테 분배해주지 않잖아. 주차장 영업을 해서 얼마 벌었습니다. 이거 서울 시민들한테 n분의 1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 공익을 위해서 서울시가 그냥 지출해버리지. 그래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사의 개념으로서의 영리성,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시가 주차장 영업을 한다. 영업행위를 하면은 상인은 될 수 있지만, 그래서 그 영업행위에 관련해서 상법의 적용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법인이 회사가 되는 건 아니다. 요 요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의미의 지문이에요. 5번 법인인 회사의 인격은 사원의 인격과 독립된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가 된다. 자, 맞아요. 자, 요거 그림으로 이제 보면은 할 수 있죠. 이 주주, 뭐 투자자들 뭐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뭐 X, Y, Z 뭐 여러 사람이 투자를 하죠. X, Y, Z 뭐 이렇게. 근데 회사가 되면 설립 등기를 하면 법인격을 취득한다 그랬죠. 그래서 회사는 여기까지가 이렇게 해서 이 주주와 독립된 인격체가 되는 거예요.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 행위를 해서 돈 벌면은 이게 회사 돈이야, 회사 돈. 그 돈이 주주 게 아니에요. 주주는 회사에 대한 소유권을 지분으로 갖고 있을 뿐이야. 회사 소유, 여기 뭐 회사 소유에 뭐 자동차도 있고 땅도 있고 뭐 현금도 있고 있을 텐데, 그거는 회사라는 한의 독립된 법인체의, 법인격체의 소유가 되는 거라고. 주주의 소유가 아닌 거라고. 주주는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주와 회사는 법인격이 독립돼 있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요거 이제 나중에 법인격 부인론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3번. 다음은 법인격 부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법인격 부인 이건 뭐냐? 자, 요 그림을 좀 간략하게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회사가 있고 주주는 여기에 있고 이렇게 됐죠. 회사 채권자. 회사 채권자는 그냥 여기다 그릴게요. 자, 회사가 장사를 하면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채무를 부담하게 되면 그 채무와 관련해서 얘는 채무자가 되는 거고 상대방이 채권자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 10억을 빌려왔다. 그러면은 10억 원에 대해서 은행이 채권자고 회사는 채무자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회사가 운영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10억 원 빌렸다. 그 10억 원에 대해서 주주가 채권자한테 변제해야 될 책임이 있느냐? 주주는 회사한테 그 10억 원을 변제해야 될 책임은 없어요. 얘와 얘는 법인격이 독립돼 있단 말이야. 다른 사람이란 말이야.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10억 원 갚을 채무는 회사만 부담하는 거지 주주는 변제할 책임이 없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주주는 회사에 대해서 출자 의무만 부담할 뿐이지 회사가 부담한 채무에 대해서 직접 변제해야 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원칙을 뭐라고 부르죠? 주주 유한 책임의 원칙이라고 부르죠. 주주 유한 책임의 원칙. 주주 유한 책임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법인격 부인론이라는 게 있어요. 법인격 부인론. 법인격 부인론이라는 건 뭐냐면 이름은 법인격 부인론인데 내용상으로는 주주 유한 책임 부인론이에요. 내용상으로는. 그래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이 되면 회사가 부담한 채무에 대해서 주주가 직접 채권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일정한 요건이 충족이 되면 그와 같은 이론이 법인격 부인론이에요. 이 법인격 부인론은 회사법의 대원칙에 대한 예외야. 회사법의 대원칙은 뭐였어요? 아까 회사하고 주주는 법인격이 독립돼 있다. 법인격이 독립돼 있어서 얘의 권리의무는 얘 거고 주주의 권리의무는 주주 거고 이렇게 좀 분리가 돼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법인격 부인론이라고. 그게 그 법인격을 독립해서 인정하는 게 회사법의 그 대원칙 중에 하나야. 근데 이 법인격 부인론은 그거에 대한 예외인 거죠. 언제 이렇게 법인격이 부인되느냐? 언제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주주가 직접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될 책임을 부담하느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이라 그랬죠.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이 있어요. 객관적 요건으로 한 3가지 정도를 들어요. 우선 첫 번째로 주주가 회사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어야 돼요. 완전한 지배. 완전한 지배의 예로 이런 예를 들어요. 여기 아까 우리 뭐라 그랬어요? 주주는 회사에서 돈만 출자만 한다. 그리고 주주는 평상시에 회사의 영업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 돈은 이사한테 맡겨갖고 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의사결정해갖고 그걸 대표이사가 집행하는 방식으로 영업행위를 한다. 이렇게 봤었죠. 근데 주주가 회사를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주주가 1인 주주야. 보통 1인 주주예요. 주주가 한 명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사라고 누굴 뽑아놨는데 그 이사가 다 허울뿐인 사람이야. 우리 뭐 자기 삼촌, 이모 이런 사람 앉혀놔. 이사를 한 3명. 이모 외삼촌 이렇게 앉혀놓고 실질적으로는 그 이사들은 회사에 출근도 안 해. 그리고 이 1인 주주가 자기 개인 기업체처럼 회사 경영을 자기 맘대로 하는 거야. 주주총회 결의 받아야 할 상황에 대해서도 주주총회 결의 받지도 않아. 그냥 법무사 사무실 가갖고 어떠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의사록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그거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들어갖고 그냥 회사에 보관만 하고 경영을 자기 맘대로 해. 주주가. 이런 상황이 완전한 지배야. 완전한 지배. 이사의 결의나 주주총회 결의 같은 걸 받지 않고 1인 주주가 자기 맘대로 회사를 운영한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완전한 지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회사의 재산과 주주의 재산이 혼용돼 있어야 돼요. 혼용. 자, 원래 회사 장사하는 데 쓰는 돈, 회사의 운영 자금은 회사 돈으로만 써야 되지. 회사 돈으로만. 주주 개인 돈으로 쓰면 안 되지. 회사 돈으로만 써야 되는 거고, 그리고 주주의 개인 생활비, 자기 아들 학원비 이런 것들은 자기 개인 재산으로 해야지 회사 재산으로 갖다가 그거 쓰면 안 되지.
아무리 1인 주주라 하더라도요. 자, 그런데 법인격 부인론이 인정이 되는 상황은 이게 혼용돼 있는 거야. 1인 주주가 회사는 또 아무 때나 갔다가 그냥 자기 아들 생활비, 아들 학원비 내고 자기 병원비 쓰고 유흥비도 쓰고 회사 운영자금 부족하면은 자기 개인 재산 갖고 회사 운영자금도 막 쓰고 혼용돼 있어. 응? 그리고 세 번째, 회사가 무자력이야. 회사가 무자력이야. 그래서 회사의 채무, 회사의 재산만으로는 채권자가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판례는 이제 또 여기서 이제 법인격 남용의 의사까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채무 면탈 같은 의사, 채무 면탈. 이런 게 인정이 되면 법인격을 부인해서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채권 주주의 직접 책임을 인정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법인격을 부인해야 될 상황은 실무에 있어서는 되게 많아요. 그 변호사를 찾아와. 이 사람이 찾아와, 이 사람. 변호사 찾아와갖고, 변호사님, 제가 회사한테 내가 물건을 팔았는데요. 회사가 돈을 안 줘요. 돈 좀 받아주세요, 변호사님. 그래. 그러면은, 회사하고 매매를 하셨다고요? 계약서 좀 볼까요? 그러면 매매 계약서 갖고 와. 매매 계약하신 거 맞네요. 물건 납품하셨는데 물건 준 거 맞아요. 납품증도 받아와. 돈 받으면 되죠. 이게 소송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 상대로 소송을 하시죠. 변호사님, 회사 상대로 소송해봐야 아무 짝에 쓸모없어요. 왜요? 회사 재산 하나도 없어요. 승소 판결 받아봐야 강제집행할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그러면서 주주한테 받아달래. 변호사님, 이거 주주한테 좀 받아주세요. 주주 갑이라는 놈인데 그럼 걔는 BMW를 타고 다니고요. 강남에 무슨 대치동에 아파트도 하나 있고 재산 많아요. 우리 변호사 입장에서는 회사하고 주주는 법인격이 다른데 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을 얘한테 행사해 달라는 거야.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잘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법인격이 부인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인정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제 물어보지. 완전하게 지배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입증을 해야 돼. 채권자가 법인격 부인해서 얘한테 받으려면. 얘가 완전하게 지배해줘. 회사를 자기 개인 사업체처럼 운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요거는. 개인 사업체처럼 운영을 하고 있어. 회사 돈 지 마음대로 막 갖다 쓰고 회사 운영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회사 재산이 없다고 해서 얘가 안 갚는 거는 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럴 때 이제 법인격 부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런 것도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 주주가 회사의 법인격을 채무 면탈을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하고 할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주관적인 의사까지도 법인격 부인의 요건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요건이 충족이 되면 주주가 회사 채무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직접 변제해야 될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인격 부인한다고 해서 회사의 법인격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특정한 채권 관계에서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주주가 변제 책임을 인정할 뿐이죠. 회사는 법인으로서 계속 존속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름을 잘못 지어놔서 우리가 혼동이 와. 실제 내용을 보니까 주주 유한 책임 부인론이잖아요. 주주 유한 책임론의 예외적 부인론 이렇게 하면 되지. 왜 법인격 부인론이라고 이름을 붙여놔갖고 헷갈리게 만들어. 자, 법인격 부인의 개괄적인 설명을 했어요. 자, 지문 하나하나 보시죠. 1번,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운영이나 기본 재산이 처분에 있어서 주식회사 운영에 관한 법적 절차 등을 무시하고 위법 부당한 절차에 의하여 외형상 회사 형태를 유지하는 데 불가한 경우에는 회사의 법인격이 부인될 수 있다. 자, 맞는 지문이죠. 완전한 지배, 이걸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지. 이 지문은 주주가 이제 회사를 완전하게 지배한 경우에는 법인격 부인이 될 수가 있다. 2번,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려면 적어도 회사의 법인격이 배우자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거나 채무 면탈, 계약상 채무의 회피, 탈법행위 등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 제도를 남용하는 등 주관적 의도 또는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여기 주관적 법인격 남용 의사, 채무 면탈의 의사, 주주한테 그와 같은 주관적 요건이 있어야만 법인격 남용이 될 수 있다 그랬죠? 맞는 지문이에요. 3번, 기존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 회사를 설립하였다면 기존 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맞아요. 자, 그런데 요거는 판례 내용이에요. 방금 3번 지문 판례 내용인데 법인격 부인론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진 않아. 자, 이런 거예요. 자, 지금 법인격 부인론 내용 뭐라 그랬어요? 회사가 부담한 채무에 대해서
회사의 주주가 책임을 져주는 거. 이게 법인격 부인론이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 판례는 법인격 부인론을 좀 확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런 상황이야. A 회사가 지금 지배주주가 갑이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A 회사의 지분을 거의 갖고 있고 A 회사를 거의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A 회사가 지금 K라는 채권자한테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갑이 이거 갚기가 싫은 거야. 돈 떼먹고 싶은 거지. 그래갖고 B라는 회사를 하나 새로 설립을 해. B라는 회사를 하나 설립을 해갖고 A 회사의 재산 일체를 일로 이전을 한 다음에 A 회사가 하던 영업을 B가 그대로 해. 그러니까 A 회사는 지금 영업 재산이 있었는데 채무를 변제하기 싫어서 그 영업 재산 일로 다 이전했으니까 그지 깡통이 됐지. 재산이 없어졌죠. 그래서 채권자가 얘한테 소송 제기해서 이긴들 강제 집행할 재산이 없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 얘 입장에서 얘한테 책임을 묻고 싶겠죠? 얘 재산 얘가 다 가져가고서 똑같은 영업 얘가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B 회사한테 책임을 물으려고 했던 사안이야. B 회사한테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를 이행하라 이렇게 구한 사안이었어요. 여기서 판례. 지금 A 회사하고 B 회사도 지금 법인격은 독립돼 있죠. 그래서 A 회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을 갖고 B 회사한테 행사를 하려면 특별한 법리가 있어야 돼요. 그럴 거 아니야. 그럼 B 회사 입장은 기본적으로 그럴 거 아니야. 아니 A 회사에 대한 채권을 왜 나한테 행사를 해? A 회사한테 가서 받아. 왜 나한테 받으려고 그래? 나는 지금 갑이라는 동일한 주주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회사이긴 하지만 어쨌든 법적으로는 법인격이 달라. 왜 나한테 달라고 그래?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서 판례가 이런 상황이라면, 다시 말해서 동일한 자에게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고 채무 면탈을 위해서 영업재산을 빼돌린 이러한 상황이라면, 그러한 상황에서 B 회사가 K의 청구에 대해서 A 회사와 B 회사는 법인격이 다르니 나는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겠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 법인격을 남용하는 거다. 채무 면탈의 수단으로 법인격을 남용하는 거다. 그렇게 판시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요 판례, 요거는 법인격 부인론을 바로 적용한 사안인가요? 그건 아니지. 여기서 법인격 부인론은 뭐라 그랬어요? 회사의 채무를 주주한테 묻는 거였지. 여기서 법인격을 바로 부인하려면은 A 회사의 K에 대한 채무를 갑한테 물어야지. 갑한테 물었다면 그건 법인격 부인론이 적용된 거죠. 그런데 갑한테 묻는 게 아니지. 갑이 지배하고 있는 다른 회사한테 묻는 거잖아. 그래서 이 사안은 법인격 부인론을 바로 적용한 사안은 아니에요. 그래서 판례에서도 법인격이 부인된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법인격을 남용하는 거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요 3번 지문은 요 판례를 갖고 출제를 한 지문이에요. 4번 법인격을 남용하는 주주가 채권자에 대하여 별개의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법인격 부인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자, 맞는 지문이에요. 이 법인격 부인론이라는 요 이론의 근거를 신의 측에서 찾고 있다. 판례는 그 내용의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측이 뭔데요? 우리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잖아요. 근데 민법 2조에 민법의 대원칙을 선언을 하고 있어요. 신의 성실의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 그러니까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거는 그냥 합리적이어야 된다. 그냥 상식에 부합해야 되는 원칙.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정도로만 알면 돼. 뭐 특별히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게 아니야.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거. 그러니까 상법이 적용되는 법률 관계에도 기본적으로 민법은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법 법률 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민법이 적용되는데 그 뭐 회사법 관계나 이렇게 특별한 법률 관계에 대해서 상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상법이 적용되는 법률 관계에 대해서도 민법은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거라고. 여기에 특칙이 없는 한 민법이 적용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취득은 상법상 법률 관계에 적용이 되는 거지. 법인격 부인론. 대원칙은 회사하고 주주는 법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주주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이론이 적용될 때는 책임을 진다는 거고, 그럼 이러한 이론의 법적인 근거는 뭐냐?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뭐 판례에서 법의 근거도 없는데 판례가 마음대로 이런 거 좀 안 돼. 주주 네가 갚어. 이럴 수는 없잖아. 법의 근거도 없이.
이러한 이론의 근거로 우리 판례는 민법 2조에 나와 있는 친위 성실의 원칙을 이걸 근거로 해서 이러한 법리를 채택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5번) 법인격 부인이 인정되는 경우 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은 당연히 그 주주에게 확장된다. 자, 틀렸어요. 여기 집행력만 갖고 설명을 할게요. 집행력. 우리 예를 하나 들어요.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을이 돈을 안 갚아요. 돈 안 갚으면 돈 어떻게 하면 받아낼 수 있겠어요? 때려? 때려서 받을 수는 없잖아. 그거는 위법한 방법이고, 적법한 방법으로 받으려면은 재판을 통해서 받아야죠. 근데 재판 절차는 크게 소송 절차와 집행 절차로 나뉘어요. 이거 기본 강의 시간에 다 했던 건데, 근데 이런 것까지 하려면 이거 진도 못 나가. 근데 지금 보니까 기본 강의 안 들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갖고 지금 기초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소송 절차는 뭐냐면, 여기서 만약에 승소를 하면, 우리가 이제 소송 건다 그러면 보통 이걸 얘기를 하죠. 재판한다 그러면 이걸 얘기하지. 민사재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요 옆에 있잖아. 가고 재판 건다 그러면은 요 절차 하는 거야. 요 절차 하면 이제 재판 거는 놈이 원고가 되는 거고, 재판 상대방이 되는 놈이 피고가 되는 거죠. 여기서 뭐 하는 거냐면, 판사한테 내 권리를 확정받는 거야. 판사한테 갖고, 판사님, 의리한테 내가 1,000만 원 빌려줬는데 안 갚아요. 좀 갚으라고 좀 해주세요. 그거 하는 거야. 그럼 판사가 그러지. 1,000만 원 빌려줬다는 증거 대봐. 그러면은 차용증 같은 거 증거를 대지. 그러고 판사가 이제 피고한테 그래. 야, 차용증 보니까 너 원고한테 돈 빌린 거 맞는 거 같은데 왜 안 갚어? 갚어. 너 갚았어? 갚았으면 갚았으면 영수증 같은 거, 한번 갖고 와봐. 영수증 같은 거 없으면은 너 안 갚은 거야. 너 갚어. 이렇게 된다고. 영수증 있어? 없는데요? 그러면은, 야, 그럼 원고 승소. 그러면서 판결문에다가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와요. 그럼 판결문이 나오면 어떻게 돼? 효력은. 원고가 피고한테 1,000만 원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확정을 해주고, 피고한테 갚아 임마, 이행하라, 지급하라, 이렇게 명령만 하는 거예요. 명령만. 그걸로 끝이야. 소송 절차는. 명령했으니까 얘가 이제 갚아야 되는데, 판결 받아도 안 갚으면 어떻게 돼? 안 갚으면. 그러면 이제 국가가 나서서 강제로 갚게 만들어요. 강제로 갚게 하는 절차를 이제 집행 절차라고 불러요. 그럼 얘 판결문 받았는데도 피고가 얘를 갑이라고 그러고 을이라고 하자. 을이 안 갚으면 이 판결문을 그 서울중앙법원 가면 1층에 가면 집행과라고 있어요. 뭐 가볼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있어. 집행과에 들고 가고 일정한 절차를 밟으면은, 그러면은 법원에서 을 소유의 재산을, 이게 이제 집행 절차야. 을 소유의 재산을 강제로 팔어. 법원 직원이 나와갖고 강제로 팔아갖고 그 돈으로 갑한테 갖다 줘. 예를 들어서 을 소유의 재산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부동산도 있을 수 있을 거야. 부동산. 집이 있거나 땅이 있거나. 건물하고 부동산이, 땅과 건물이 부동산이에요. 나머지는 다 동산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땅하고 토지와 건물만 부동산이다. 부동산, 요것도 강제로 팔아갖고 갚을 수도 있고. 동산도 있어요. 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 일체를 동산이라고 그러지. 마이크도 동산, 분필도 동산, 책상도 동산, 의자도 동산, 다 동산이에요.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동산이라고 부르는 거야. 뭐 채권도 있고 뭐 많은 재산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예금 채권, 채권이죠. 은행에다 맡겨놓은 돈, 그거는 뭐 재무회계에서는 뭐 현금 이렇게 부르고, 뭐 현금성 자산 뭐 이렇게도 부르고 하죠. 근데 법적으로는 그건 채권이에요. 돈은 은행에 있는 거고, 나는 은행에 가서 내가 더 얼마 예금해놨으니까 나한테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이건 채권이야. 여러 재산이 있는데 이 재산을 보고 이제 얘가 찍어.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해주세요. 찍으면은 법원 직원이 부동산은 강제로 경매로 팔아. 강제 경매 붙여갖고 판 다음에 팔면은 뭐 한 1억 나올 거 아니야. 뭐 대충. 그럼 거기서 1억 갖고 얘한테 1,000만 원 주고, 그다음에 비용 공제하고, 경매한테 비용 들었으니까 나머지 돈 얘한테 갖다 주는 거야. 이런 건 이제 집행 절차라고 불러요. 소송에서 승소 판결 받는데 을 소유의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 결국 돈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그러니까 이렇게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재산을 책임 재산이라고 불러요. 책임 재산. 앞으로 내 수업하면서 책임 재산이라는 표현 많이 쓸 거예요. 이건 좀 기억을 해두세요.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책임재산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채무자 소유의 재산, 채무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기본적으로 책임재산이 다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채무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재산이 못 되는 것들이 조금 있어,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알 필요 없지. 예를 들어서 제사 도구 이런 거. 제사 지내겠다는데 제사 도구까지 팔아갖고 빚 갚으라 그런 건 인간적으로 너무하잖아. 그래서 그런 거는 책임재산에서 좀 빠져 있어. 그런 거는 이제 법원 직원이 가서 강제로 못 팔아요. 그러니까 우리 상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채무자 소유의 재산은 다 책임재산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책임재산. 이런 거다. 자, 기판력, 집행력 설명하다 이거 나왔죠? 자, 그리고 판결의 효력. 여기서 이제 판결 받는다 그랬죠? 요 판결의 효력은 기본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미쳐요. 제3자에 대해서는 판결의 효력은 미치지 않아. 그 이제 기본이에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설립무효소나 우리 주유총회 결의 취소해서 이런 데서 이제 대세효 얘기라는 게 많이 나와요. 대세효라는 거. 근데 그 대세효는 원칙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거야. 민사소송법상의 일반 원칙에 따르면 인정되지 않는 거고, 민사소송법상의 일반 원칙에 따르면 이 판결의 효력에는 상대효만 있어요. 판결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효력이 미친다. 제3자에 대해서는 판결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자, 예를 들어서 봐요. 갑이 을하고 병한테 공동으로 돈을 빌려줬어. 갑이. 을, 병이 둘이 찾아와. 동업자야. 동업자인데 둘이 찾아와서 돈 좀 빌려달래. 그래갖고 그래 너희들한테 내가 돈 빌려줄게. 1,000만 원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받았어. 차용증에 이렇게 써있어. 차용인 을, 병. 그래갖고 을 도장꽝, 병 도장꽝. 공동 차용이야. 이런 상황에서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병은 빼고 을만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승소 판결을 받았어. 그러면은 갑이 그 판결문 갖고 병 재산에 대해서도 강제 집행할 수 있을까? 못 한다는 거예요. 왜? 판결의 효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미치는 게 원칙이니까. 원칙적으로 못 하는 거야, 그거는. 집행이요. 그렇게 돼요. 자, 이 경우는 어떨까요? 법인격이 부인되는 경우. 법인격이 부인되는 경우는 채권자가 회사 채무에 대해서 주주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라 그랬잖아. 이랬을 때 채권자가 회사한테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주주는 공동피고를 하지 않고 회사만 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갖고 그 승소 판결을 받았어. 그 판결문 들고 주주 재산에 강제 집행할 수 있겠냐고. 못 한다는 거예요. 얘한테 받은 판결의 효력은 얘하고 얘 사이에서만 미친다. 얘한테는 미치지 않는다. 그 집행력이 얘한테까지 확장되지는 않는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 표현을. 그 얘기야. 기판력 및 집행력이 회사에게 확장되기까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서 회사에 대해서 받은 판결문을 갖고 주주한테 주주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는 없다. 이런 뜻이에요. 기판력은 뭐냐? 기판력은 이제 일사부재리의 효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번 판결해서 확정이 되면은 다시 다툴 수 없죠. 그것도 판결의 효력이야. 그래서 을한테만 소재기해갖고 판결 나왔을 때 그 기판력은 다른 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주는 판결이 얘하고 얘 사이에서 판결이 확정돼도 그 판결과 다른 판결을 구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채권자가 회사를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를 했어요. 채권자가 이겼어. 회사가 졌다는 얘기죠.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의하면 회사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죠.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뭔지는 알잖아,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결이 한번 확정되면은 다시 소송 제기해서 그거 앞에 판결하고 다른 내용의 판결을 구하지 못한다. 이게 일사부재리의 효력이잖아요. 이거는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 기판력이라는 거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판결의 효력 측면에서 얘기한 거야. 내용 같은 거야.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판결이 한번 확정이 되면 나 돈 안 빌렸어. 나 채무 없어. 그러면서 다시 재판을 구할 수 없죠. 이 채권자를 상대로 해서. 기판력. 근데 그 일사부재리의 효력, 기판력은 회사하고 채권자 사이에서만 미치지 주주에게는 확장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주가 이 채권자를 상대로 해서 회사가 채무 부담한 적 없다. 이렇게 소 제기해갖고 여기서는 주주가 승소 판결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 판결의 효력이 얘한테는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판결이란 판결은 내용적으로 모순될 수가 있지. 모순되더라도 할 수 없어요.
얘가 이 판결에 관여하지 않았는데 그 판결의 효력을 주주한테 미치게 할 수는 없거든. 자, 이 기판력, 집행력 내용 대략 설명을 했는데 아마 이게 무슨 말인지 대략 뭐 감은 좀 오는데 명확하게 완전히 뭐 알겠다 이런 느낌 아마 안 들 거야. 그죠? 알 수가 없어. 이건 민사소송법하고 민사집행법을 공부를 해야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략 그런 건가 보다. 그리고 요 내용만 알면 돼. 법인격이 부인되는 사항이라고 해서 기판력이나 집행력이 회사가 받은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이 주주에게 확장되지까지는 않는다. 요 결론만 알면 사실 돼요. 요 부연 설명은 그냥 해주는 거야. 대략 감만 잡으면 돼. 이거 대략 감도 못 잡고 이거 뭔 소리야? 기판력, 집행력이 확장되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하려면 너무 공부하는 게 힘들잖아. 재미도 없고. 잠시 쉬었다가 계속 진행할게요.